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많은 분들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저녁에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오면 또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역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샤워만큼 매일 반복하는 습관도 드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년 넘게 응급실과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욕실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1,802명입니다. 하루에 5명꼴이에요. 그리고 이런 낙상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욕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풀려고 들어가는 욕실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욕실에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일 하는 샤워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샤워하는 그 10분, 15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혈액순환 스위치만 제대로 자극해주면 하루 종일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리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욕실이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샤워하면서 반드시 자극해야 할 5가지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곳들이 혈액순환의 핵심 스위치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5곳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구체적인 샤워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정보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기억하시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먼저 왜 욕실이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됐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그 숫자들, 이제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1,802명입니다. 하루 평균 5명이라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디서 넘어지셨느냐는 겁니다. 산에 등산 갔다가? 아닙니다. 길 가다가?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노인 낙상 사고의 48.7%, 거의 절반이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침대하고 욕실, 이 2곳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욕실은 3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몰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죠. 둘째는 좁은 공간에 딱딱한 벽과 변기, 욕조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디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겪었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마치시고 소주 1~2잔 드셨대요. 그리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물을 뜨겁게 틀어놓고 샤워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우시더래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소리를 듣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큰 문제는 없으셨는데요. 만약 혼자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현상을 의학 용어로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추운 거실에서 따뜻한 욕실로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또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거나 반대로 뇌혈관에 압력이 과도하게 걸려서 터질 수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심장에도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절대 금물 상황입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쏠리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술 드신 후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폭락할 수 있어요. 셋째, 물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정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지셔서 골절상을 입으시거나 머리를 다치시거나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을요.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셨으면, 조금만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실은 위험한 공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고 계시면 오히려 가장 훌륭한 건강관리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욕실에서 위험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경험, 다행히 없으시면 댓글에 조심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남겨주시는 이 간단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더 조심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샤워하면서 꼭 자극해야 할 5가지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그냥 아무 곳이나 찍은 게 아니에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들입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죠? 왜 그럴까요? 손바닥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말단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심장 박동, 혈압, 소화, 혈관 수축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깨어나면서 전신의 혈관 톤이 조절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 같은 경혈도 손에 있죠. 그래서 박수를 치거나 손을 비비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 부근에는 복강신경총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다발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태양신경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가 마치 태양처럼 사방으로 신경을 뻗어내는 중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뇌장축의 핵심 부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시험 보기 전에 배 아프죠? 그게 바로 뇌의 신호가 이 복강신경총을 통해서 장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복식호흡이 왜 좋다고 하는지 아시죠? 바로 이 명치 부근의 횡격막을 움직여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목한 곳 말이죠. 여기는 왜 중요할까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을 위로 펌프질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오금은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 시작되는 상부 지점입니다. 동시에 주요 혈관과 신경, 그리고 림프절이 지나가는 관문이에요. 특히 스라림프절이라고 해서 하체의 림프액을 걸러내는 중요한 림프절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림프 부종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오금 부위를 자극해서 림프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수기 림프 배출법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환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하체와 골반의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 림프절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관문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제일 먼저 여기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굵은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 피부 바로 밑을 지나갑니다. 여기 순환이 막히면 하체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반대로 하체에서 올라오는 정맥혈도 정체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차가워지는 겁니다.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혈관과 림프의 핵심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뒷목 부분 말이죠. 여기에는 후경부 근육이라고 해서 목을 지탱하는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추 사이를 통과하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은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입니다. 목 근육이 뭉치면 이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뭉쳤을 때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운 겁니다. 의학 용어로 경추성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손바닥은 자율신경계의 스위치입니다. 명치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중개소입니다. 오금은 하체 순환의 펌프 시작점입니다. 사타구니는 상하체를 연결하는 혈관과 림프의 관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 다섯 곳만 제대로 자극해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한꺼번에 개선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 안전하게 샤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부위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곳이나 다른 궁금한 신체 부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혈액순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샤워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손등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하셨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술 드셨으면 그날은 아예 샤워를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부위를 자극하는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30초 정도 쏘이세요. 그 다음에 양손을 마주대고 비벼줍니다. 마치 추운 날 손 녹이듯이 비비는 거예요. 20번 정도 문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화끈화끈 뜨거워지죠. 이게 혈액이 몰리는 신호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깍지 끼듯이 비벼주시고요. 손등도 반대쪽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세요. 양손 합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명치입니다. 명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만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샤워기 물줄기를 부드럽게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살짝 눌러주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명치가 따뜻해지면서 배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세 번째,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 말이죠. 한쪽 다리씩 할 겁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굽혀서 오금이 잘 보이게 하시고요. 샤워기를 오금에 30초 정도 대주세요. 물줄기를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으로 오금을 감싸쥐고 위아래로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15번 정도 주무르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다 하는데 2분이면 됩니다. 네 번째, 사타구니입니다. 여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샤워기를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 대주세요. 양쪽 다 30초씩 물을 쏘여줍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사타구니에서 허벅지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쓸어주세요. 림프액을 아래로 밀어내는 겁니다.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쓸어내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5번째, 목덜미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그러면 뒷목이 쭉 펴지죠. 여기에 샤워기를 1분 정도 대줍니다.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손으로 반대쪽 목덜미를 잡고 주물러 주세요. 목 옆쪽에서 어깨로 내려가면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분들은 이것만 해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5군데를 다 자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하죠. 하루 15분 투자해서 온몸 혈액순환을 확 개선할 수 있다면 이보다 효율적인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샤워 끝나고 나올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서지 마세요. 특히 앉아서 샤워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욕실 바닥에 앉아서 30초 정도 쉬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지러우시면 벽을 꼭 잡으시고요. 나오실 때는 물기를 대충이라도 닦고 나오셔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만약에 안에서 쓰러지시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샤워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욕실 안에 가져가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저녁 샤워할 때 한번 해보세요. 5군데 다 하기 힘드시면 한두 군데만이라도 좋습니다. 손바닥하고 명치만 해보셔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이 어떤지 느껴보시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실 분은 댓글에 숫자 1만 적어주세요.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은 숫자 0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다른 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딱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욕실은 위험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최고의 건강 공간입니다. 둘째, 손바닥, 명치,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이 5곳만 매일 샤워하면서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확 개선됩니다. 셋째,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식사 후 1시간 기다리기, 술 드신 날은 미루기 이 3가지만 꼭 지키세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병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구분 못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리가 붓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라앉아 있다. 이건 대부분 정맥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부기가 안 빠지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함몰성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해요. 손발 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신경 손상입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 안 되면 말초신경이 망가집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발가락 썩어 들어갑니다. 손발이 계속 저리시면 혈액순환제 드시지 마시고 신경전도 검사부터 받으세요. 신경이 눌렸는지, 신경 자체가 손상됐는지 정확히 감별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해서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귀 문제입니다. 이석증이라고 귀 안쪽에 있는 평형기관에 돌가루 같은 게 떨어져 나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만 핑 도신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신경계 문제예요. 이것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픈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리가 무겁고 뭉친다. 이 정도는 근육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가 앉아서 쉬면 멎는다. 이게 반복된다. 이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병이에요.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방치하면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팔 혈압 지수 검사, ABI 검사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검사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2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경동맥 협착입니다. 목덜미 마사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뇌로 가는 큰 혈관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경동맥에 기름때처럼 죽상반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50세 넘으셨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 꼭 받으세요. 뇌졸중 위험을 70%에서 80%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둘째는 부정맥입니다. 어지럽거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 이럴 때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안 뛰면 뇌로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심전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샤워할 때 몸 좀 문지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에는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병이 숨어 있을 때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손발 저리고 다리 붓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 가볍게 보지 마세요. 혈액순환 문제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진단받고 큰 병 아니다 확인되면 그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샤워 방법 실천하시면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병은 무시무시한 증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보셨다는 건 건강에 진심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위가 어디였나요? 손바닥이면 손, 명치면 배, 오금이면 다리 이렇게 한 단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개나 되세요? 비타민C 한 알, 칼슘 한 알, 오메가3 한 알, 은행잎 추출물 한 알,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손바닥 가득 놓고 한꺼번에 꿀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챙기시려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 3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매일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중독이 온다는 거 아시죠? 영양제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는 농축된 성분이거든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어서는 고농도 성분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영양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그 영양제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간이 망가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을 봤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드시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고용량 항산화제. 이거 암 예방에 좋다고들 많이 드시죠? 두 번째, 칼슘 보충제. 뼈 건강 위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치매 예방,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 요즘 근육 만들려고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 이건 뭐 거의 국민 영양제죠? 이 5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나 가벼운 부작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암 발생률 증가, 간 손상, 신부전. 이런 치명적인 결과들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영양제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려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으세요. 검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UACR 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 소변 검사를 하면 아주 초기 신장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백뇨가 보이면 고용량 단백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 즉 CAC 스코어를 받으세요. CT. 촬영으로 내 심장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로 나옵니다. 0점이면 깨끗한 거고 100점 넘어가면 위험 신호,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고위 험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이 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동시에 칼슘은 배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약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 칼슘이 몸에 과하게 쌓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봉지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계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제는 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연구 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량 항산화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이거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피우셨던 분들, 폐 건강 걱정돼서 베타카로틴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핀란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ATBC 연구라고 하는데요. 흡연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인 그룹과 안 먹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암이 더 생긴 거죠. 비타민 E는 어떨까요? 2005년에 발표된 호프 연구를 보시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E를 먹였더니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심부전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장 건강 지키려고 드셨는데 심부전이 올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 위해서 칼슘은 필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칼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충제로 먹는 고용량 칼슘입니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나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비타민 D 없이 단독으로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 위험이 27%에서 31%까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제를 하루 3번 꼬박꼬박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수를 찍어보니 혈관이 석회화로 꽉 막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좋아진다, 치매 예방된다, 혈액순환 좋아진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2008년에 발표된 잼 연구를 보시면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나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출혈 위험입니다.
은행잎은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 은행잎까지 같이 드시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치명적인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은행잎 추출물 드시다가 칫솔질만 했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근육 만들려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에서 시판되는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을 검사했더니 특히 식물성 단백질 제품에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우리 몸에 쌓이면 신장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고용량 단백질을 계속 드시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신장내과에 투석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단백질 파우더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건 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다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의 축적입니다. 비타민 A는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쌓입니다. 계속 쌓이면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 손상까지 옵니다. 또 하나, 철분 문제입니다. 유전성 혈색소증이라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철분을 과다하게 흡수하는 체질인데 자기도 모르고 철분이 든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시면 과잉 철분이 간, 심장, 췌장에 쌓여서 간경변, 심부전,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 동안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을 드셨는데 알고 보니 유전성 혈색 소증이셨고 결국 간경변으로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영양제들은 각각 따로따로도 위험한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위험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뇌를, 간을,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좋다던 영양제가 독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몸에 좋다던 것들이 독이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칼슘 보충제부터 볼까요? 칼슘은 분명히 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과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우유 한 잔 마시면 칼슘이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칼슘 보충제는 어떻습니까? 한 알에 500mg, 1000mg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볼러스 이펙트, 그러니까 일시적 과부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칼슘은 뼈가 흡수할 수 있는 속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럼 남은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입니다. 여러분, 석회가 뭔지 아시죠?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막히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 파우더는 왜 신장을 망가뜨릴까요? 우리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신장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 과역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과로하는 겁니다. 원래 하루에 100리터 걸으면 되는데 200리터를 거르게 만드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장이 이미 살짝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고용량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신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어떻습니까? 은행잎에는 징코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징코톡신이 뭘 하느냐? 우리 뇌에서 비타민 B6이 일하는 걸 방해합니다. 비타민 B6은 가바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가바가 뭐냐?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징코톡신이 비타민 B6을 방해하면 가바가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겁니다. 그럼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발작, 그러니까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간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드시면 안 됩니다. 발작 역치를 낮춰서 경련이 더 쉽게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행잎이 피를 묽게 만드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잎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해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출혈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제 종합 비타민 얘기를 해볼까요?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비타민C 같은 게 그렇죠.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는 다릅니다. 이건 소변으로 안 빠집니다. 간에 쌓입니다. 여러분 저금통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 계속 쌓이잖아요. 비타민 A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 드시면 비타민 A가 간에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기면서 간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경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성 혈색소증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철분 흡수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사람은 먹은 철분의 10%만 흡수하는데 이분들은 30%, 40%를 흡수합니다. 그럼 철분이 과하게 쌓입니다. 간에도, 심장에도, 췌장에도 쌓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녹이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노래지면 여러분 뭐 떠올리세요? 황달 아닙니까? 간이 나빠졌나 걱정하시죠?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를 보세요. 황달은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카로틴 혈증은 흰자위는 하얗고 손바닥이나 코끝만 노랗게 됩니다. 이건 무해합니다. 베타카로틴 끊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또 하나, 고용량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드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걸 나이아신 홍조라고 합니다. 이건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반응이고 몇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나이아신 홍조는 얼굴만 빨개지고 숨은 괜찮습니다. 알레르기는 숨이 차고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온몸에 퍼집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즉시 119 불러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좋다던 영양제가 독이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려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으세요. 검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UACR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 소변 검사를 하면 아주 초기 신장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백뇨가 보이면 고용량 단백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 즉 CAC 스코어를 받으세요. CT 촬영으로 내 심장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로 나옵니다. 0점이면 깨끗한 거고 100점 넘어가면 위험 신호,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고위험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이 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동시에 칼슘은 배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약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 칼슘이 몸에 과하게 쌓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신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봉지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계열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제는 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출혈 연합군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고용량 제품, 마늘 추출물, 비타민 E. 이것들은 전부 피를 묽게 만듭니다. 하나만 드셔도 출혈 위험이 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면 위험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혈전제까지 처방받아 드신다면 뇌출혈, 위장관 출혈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영양제와 약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안전한 복용 원칙을 지키세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꼭 필요한 것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에서 1000IU면 충분합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까지 합쳐서 하루 1000에서 1200mg을 넘지 마세요. 단백질은 본인 체중일 kg당 0.8에서 1g이면 됩니다. 60kg이시면 하루 50에서 60g입니다. 이건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시면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칼슘이 필요하시면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드세요. 단백질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콩으로 충분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로 드세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토마토에는 자연 상태의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보충제처럼 과도하게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은행잎이나 고용량 항산화제 같은 건 아예 끊으세요. 효과도 없고 위험만 있습니다. 차라리 매일 30분씩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현재 영양제 5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 오늘 바로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세요. 이게 정말 필수인가, 의사가 처방한 건가, 아니면 그냥 좋다고 해서 사 먹는 건가. 필수 아닌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특히 중복되는 성분을 확인하세요.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따로 칼슘제도 드시고 뼈 건강 제품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면 이게 중복입니다. 과다 복용입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으세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6개월에 한 번씩만 받아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영양제부터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분 함량을 꼭 보세요.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 넘는 제품은 피하세요.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넘치게 먹으면 독입니다. 적게, 필요한 것만 안전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넘치면 독입니다. 고용량 항산화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것들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신부전, 간 손상.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검사 없는 영양제는 도박입니다. 내 몸 상태를 모르고 영양제를 드시는 건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드시기 전에는 미세알부민뇨 검사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칼슘제 드신다면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즉 CAC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간과 신장이 괜찮은지 체크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의사와 상의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끊는 것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 중복 복용, 과다 복용,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양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마법의 약도 아닙니다. 건강의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영양제는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 오늘 당장 점검해 보세요. 목록 만들고 중복 확인하고 과다 복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 약속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따지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만난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아침에 집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다행히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셔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병원에 오시기까지 꼬박 이틀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분쯤 지나니까 다리가 다시 멀쩡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삐끗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틀 뒤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그제야 가족분들이 억지로 모시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경색 직전 단계였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 상태였죠. 만약 그날 바로 오셨다면, 아니 첫 증상 때 바로 오셨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거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면 괜찮아져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다리 증상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 말입니다.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번째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환이고 한 번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단 4시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지 못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혈압 관리하고 혈당 조절하고 담배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의 80%에서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다리 증상이 뇌경색의 경고 신호인지. 둘째, 왜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뇌 때문인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뇌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사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있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어요. 여러분, 뇌경색 직전에 나타나는 일과성 허혈 발작, 그러니까 TIA를 겪은 환자 1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이 90일 안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위험의 절반 정도가 단 48시간 안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마지막 경고를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금방 사라지니까요.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립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시다가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마치 다리의 전원이 꺼진 것처럼요. 또 다른 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왼쪽 다리만 말을 안 듣더래요. 이게 중요한 게 양쪽 다리가 다 아픈 게 아니라 딱 한쪽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다. 솜이불 위를 걷는 것 같다.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저림이 일반적인 저림과 다른 게 뭐냐면 자세를 바꿔도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다리 저리면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주물러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의학 용어로 조카수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 보면 신발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쪽 신발 앞굽만 유난히 많이 달아있거든요.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쪽 발끝이 계속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겁니다. 네 번째,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문턱도 아닌 평평한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발이 걸려요. 왜 이럴까요? 우리 뇌에는 눈을 감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감각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자기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턱에도 발을 제대로 못 올리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려요. 근육이 피곤해서 떨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치 잘못된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것처럼 다리가 움찔움찔거리는 겁니다. 6번째, 몸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립니다. 다리 힘은 멀쩡한데 자꾸 한쪽으로 쏠려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복도를 걸을 때 자꾸 벽에 부딪히거나 걸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요. 이건 균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증상이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나타났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폭풍 전야입니다. 본격적인 뇌경색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은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통했지만 곧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녁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10분 만에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뇌경색이었어요. 만약 전날 저녁에 바로 응급실에 오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는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다리 증상이 뇌 문제의 신호일까요? 다음에서 그 비밀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까요? 도대체 왜 다리일까요? 왜 하필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심장에서 멀수록 혈액 공급이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리 증상은 다리 자체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뇌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은 뇌에서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리를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신호가 뇌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타고 내려가 다리 근육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반대로 발바닥이 뜨겁다거나 차갑다는 감각도 다리에서 출발해서 척수를 거쳐 뇌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뇌의 어느 부분이 다리를 담당할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대뇌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ACA라고 부르죠. 이 혈관이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로 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조종하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뇌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팔은 멀쩡하고 얼굴도 괜찮고 말도 잘하는데 유독 다리만 마비되는 겁니다. 신체 반대편 다리만요. 왜 반대편이냐고요? 우리 뇌는 교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하고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전대뇌 동맥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꼭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리 힘이 빠진 건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다리 근육은 멀쩡합니다. 문제는 뇌에서 다리로 가는 명령 신호가 끊긴 겁니다. 마치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뇌라는 본체는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신호가 다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휘청거리고 중심을 못 잡는 증상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또 다른 부위 문제입니다. 바로 손뇌예요. 손뇌는 우리 뇌의 뒤쪽 아래에 위치한 부분인데 균형과 협응 운동을 담당합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 물건 짚기 같은 복잡한 동작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손뇌의 역할이죠. 이 손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 자체는 힘이 있어요. 움직이라는 뇌 신호도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몸의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걸 보행실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큰 핏덩어리가 날아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성 뇌경색입니다. 심장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떨립니다. 그러면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고여 있게 돼요. 고인 피는 어떻게 될까요? 굳어서 핏덩어리, 즉 혈전이 됩니다. 이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중 어딘가에 딱 걸려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의 뇌경색 위험이 5배나 높은 이유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다리 저리고 힘 빠지는 게 다 뇌경색인가요? 허리 디스크나 다리 혈관 문제는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굽히면 좁아진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거든요. 반면 뇌경색 증상은 자세를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어떨까요? 이건 다리로 가는 혈관 자체가 좁아진 병입니다. 특징적인 게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걷다가 멈춰서 쉬어야 합니다. 쉬면 통증이 사라지죠. 의학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이런 식으로 걷다 쉬다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건 다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멀어서도 아니고요. 문제는 뇌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아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행동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법은 딱 3단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집에서 지금 바로 해보세요. 첫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이제 한쪽 다리로만 일어서 보세요. 왼쪽 다리로 일어섰다가 앉고, 오른쪽 다리로 일어섰다가 앉고, 둘 다 해보는 겁니다. 어떤가요? 양쪽이 똑같이 힘들거나 똑같이 수월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은 쉽게 일어서지는데 다른 한쪽은 휘청거리거나 일어서기가 어렵다면 이건 신호입니다. 양쪽 다리 근력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서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편하게 옆구리에 붙이고 눈을 감습니다. 그 상태로 30초만 버텨보세요. 몸이 흔들리나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나요? 중심을 잡기 위해 발을 자꾸 옮기게 되나요? 정상이라면 눈을 감아도 30초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0초도 안 돼서 흔들리거나 눈을 뜨게 된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자가 진단법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테이프를 붙여도 되고 마루바닥 선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선을 따라 걸어보는 겁니다. 마치 외줄 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선 위에 올려놓으면서 앞으로 걸어가세요. 어떤가요? 중간에 선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자꾸 한쪽으로 벗어나나요? 이 테스트는 손의 기능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선을 따라 걷지 못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고요? 여러분 목을 만져보세요. 목 양쪽에서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목에 젤리를 바르고 초음파 기계를 대는 것뿐이에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검사로 뭘 알 수 있냐고요?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전.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혈관 벽에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차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한쪽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필요한 경우 시술까지 고려하게 됐죠. 만약 그 검사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심방세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한근고제라는 약을 먹어야 하거든요. 이 약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단계, 생활습관을 바꾸세요. 검사받고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습관입니다. 첫째, 혈압입니다. 목표는 130에 80 미만입니다. 이상적으로는 120에 80이 가장 좋고요.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만 재면 됩니다.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식사 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목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뛰거든요. 단 음식, 흰 쌀밥, 빵, 면 같은 거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해요. 이게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줄이세요. 넷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이 확 떨어집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예요. 숨이 차오르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세요. 일주일에 닷새,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경색 위험이 2배로 뜁니다. 끊는 순간부터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술은 적당히 마시세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술을 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3단계가 전부입니다.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고 생활습관 바꾸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리 증상은 다리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둘째, 증상이 사라졌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예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제가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 없으셨어요? 그러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긴 했는데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다고요. 그 순간이 가장 안타까워요. 만약 그때 바로 오셨다면,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미리만 알면, 미리만 대비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어요.
10분 만에 괜찮아지셨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심방세동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도 적극적으로 바꾸셨죠. 그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3달에 한 번씩 진료실에서 뵙는데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때 바로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바로 온 게 그분의 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들, 딸, 손주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다거나 휘청거린다거나 자꾸 넘어지시면 그냥 넘기지 말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자가 진단법 꼭 해보세요. 한쪽 다리로 일어서기, 눈 감고 제자리 서기, 일직선 걷기.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내일 바로 병원 예약하시고요. 혈압계 없으신 분들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3만 원, 4만 원이면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 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늘이 끊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30분씩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뭐든 좋습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걸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립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이상하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웃는 것 모두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 소중한 뇌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